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고요. 하퍼리가 지었고 열린 책들 출판입니다. 그 앵무새 죽이기는 제가 인생 책으로 꼽는 5권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3권으로 줄여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또 많은 영향과 인상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2-3번 읽은 것 같고요. 그래픽 노블 스타일로도 나와 있어서 그렇게도 읽었고, 기본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자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재미와 의미라는 어떤 케이블 방송사 캐치프레이즈인데, 진짜 재미와 의미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기 위한 요소들이 굉장히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 책이 주는 메시지나 교훈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그런 책이라서 읽어보시면 정말 후회 없을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기본적인 가장 큰 키워드이자 주제는 인종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시대적으로는 1900년대 초반, 1930년, 20년, 30년 요 근처고요. 그 지역은 미국 남부의 어떤 시골 동네인데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죠. 역사적으로 미국은 원래 그 남북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남부 지역에 특히나 시골 마을,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정말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고요. 그런 시절에 억울한 흑인과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어떤 흑인과 그 흑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백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막 잡아 죽이고 완전히 복면을 쓰고 린치를 가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반대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의 미국을 보면 그러고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인종차별이 아직도 남아있죠. 흑인에 대한 차별도 물론 아직 남아있고, 추가로 근래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인 미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아마도 인종차별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미국에 특히나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했던 그 시대에 흑인을 위해서 싸우는 한 변호사와 핀치 변호사님과 그 집 아이들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쓴 하퍼 리라는 작가는 1900년대 초반 요 시점에, 요 시대적 배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변호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4남매 중에 막내딸입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그 집에 딸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화자 중에 한 명이고요. 자전적인 소설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런 데에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인종차별에 관한 것은 이 책에 굉장히 큰 줄거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 외에 이 책에서 받을 수 있는 또 아주 큰 메시지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의와 용기, 신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지금까지 4천만 부 이상이 전 세계에서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한 40개국에서 또 번역이 돼서 판매가 되었고, 이런 아주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잘 보여주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의와 용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좋은 단어들이죠. 정말 정의, 양심, 용기, 신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런 개념들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내가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는 그냥 손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숨이나 내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위협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건 내가 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싸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 앵무새 죽이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 속에 핀치 변호사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패배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시작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용기란다. 아주 가끔은 이길 수 있을 게다. 시작하기 전에도 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이죠, 당연히.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용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고요. 이 책에서 아주 큰 또 메시지가 이런 용기와 신념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도 읽어보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받았던 그 좋은 인상과 아주 강하게 좀 공감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버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핀치 변호사님의 아버지인 거죠. 이 어렸을 때 읽었을 때에도 이 주인공이 참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세월이 훨씬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멋있는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막 어떤 걸 가르치려고, 주입하려고 뭔가를 막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념과 용기를 배워가는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게 보였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지만 자신을 위해 좀 해를 끼치려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넓은 그 마음이라든지, 굉장히 여기 극 중에서는 그냥 말로만 나오지만 총을 굉장히 잘 쏘는 최고의 명사수로 나와요.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도 그런 사냥 이야기를 비유해서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잡지 않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다 그거를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내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아빠는 왜 그렇게 참아요? 그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핀치 변호사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란다. 대부분 좋은 사람이란다, 스카웃. 결국 찾아내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아버지의 좋은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이런 인성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런 인성은 사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핀치 변호사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너희 아빠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단다. 이런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네, 이게 쉽지 않죠. 요즘 뭐 또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빚은 덮을래야 덮어지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뭐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아버지의 좋은 점들과 멋있는 모습들이 많은 반면에 또 이 핀치 변호사님은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이 잼과 스카웃이라는 아이들의 친구가 가출을 해서 옷에 막 온통 흙을 묻히고 몰래 그 자기 집에 놀러 와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혼을 내서 아이를 돌려보내겠죠.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아이들도 혼나겠죠. 왜 이걸 얘기 안 하고 얘를 숨겨줬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흙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렴. 토양 손실이 심각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당황해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흔한 일이라는 듯이 아빠가 농담하는 거야. 너 목욕하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화가 확 나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뭔가 지적해주는 모습도 그렇고요. 뭐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앵무새 죽이기는 좀 자세한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엑기스만 얘기를 드리자면 백인과 흑인이 법정에서 싸우면은 항상 백인이 이기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흑인을 변호하는 백인 변호사의 이야기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판이 가는 과정과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 자체로도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교훈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재미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소설이고요. 그 재판과 관련돼서는 제가 한 구절만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면 멋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너희를 기다리면서 생각했단다. 핀치 변호사는 이기지 못한다고.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그렇게 오래 나가 있게끔 만든 유일한 변호사님이야.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간 거야.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은 분명하지. 뭐 요게 요런 구절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와닿을 구절이고요. 아마 결론에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 인생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고요. 그 아이들에게 한번 추천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나 사춘기에 어떤 사고를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앵무새 죽이기, 하퍼리, 열린 책들. 잼 오빠의 팔이 심하게 부러진 것은 오빠가 13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어쩌면 다시는 미식 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오빠는 상처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왼쪽 팔은 오른쪽 팔보다 조금 짧아졌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면 손등이 몸과 직각을 이뤘고 엄지손가락은 허벅지와 평행이 됐지요. 하지만 공을 떨어뜨려 땅에 닿기 전에 차거나 패스할 수 있는 한 오빠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을 두고 가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 모든 사건이 6월 집안 사람들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나보다 4살 위인 오빠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딜이 이곳에 온 첫여름, 그러니까 브래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자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나는 오빠에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앤드루 잭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잭슨 장군이 크리크족 인디언을 개울 상류로 몰아내지만 않았어도 사이먼 핀치가 엘라베마 강까지 노를 저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우리는 주먹 다짐으로 시비를 가려내기에 제법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의견이 모두 옳다고 하셨습니다. 남부 사람으로서 헤이스팅스 전쟁 어느 편에도 선조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가족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선조라고 해봤자 고작 영국 코널 태생인 사이먼 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덫을 짐승의 모피를 얻는 사냥꾼이자 약장사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인색함보다는 깊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사이먼은 스스로를 감리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주의적인 형제들 손에 박해를 받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감리교도를 자처한 사이먼은 대서양을 건너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자메이카로, 자메이카에서 다시 모빌로, 그리고 마침내 세인트 스티븐스로 옮겨왔던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을 잊지 않았던 사이먼은 약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도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황금빛 옷을 몸에 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인적 재산에 대한 스승의 말을 까맣게 잊은 채 노예 3명을 사들여 그들을 부려서 세인트 스티븐슨에서 엘라베마 강 상류 쪽으로 65km쯤 떨어진 강둑 위에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인트 스티븐스를 방문했고, 아내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와 딸 부잣집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이먼은 부자로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핀치 집안 남자들 대부분은 사이먼의 농장인 핀치스 랜딩에 남아 목화를 재배하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왕국 같은 주변 농장들과 비교해 볼 때 소박하기 그지 없었지만 모빌에서 배편으로 공급하는 얼음과 밀가루와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스스로 생산해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사이먼은 몹시 분노를 느낄 법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겨우 토지만을 자손에게 물려줬습니다. 토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통은 우리 아빠 에티커스 핀치가 법률을 공부하러 먼트가머리로 떠나고 아빠의 동생이 의학을 공부하러 보스턴으로 떠난 20세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핀치 가문 사람 중에서 알렉산드라 고모만 유일하게 사이먼 농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고모는 말수가 적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강가에 메어둔 해먹에 누워 주낙 낚싯줄에 고기가 가득 걸렸는지 확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메이컴으로 돌아와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핀치스 랜딩에서 30km 넘게 떨어진 메이컴은 메이컴 군의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법원에 있는 아빠 사무실의 집기라고는 모자걸이, 침 뱉는 그릇, 체스판, 때묻지 않은 엘라베마 법전 등이 전부였습니다.
아빠가 처음 소송을 맡은 의뢰인 두 사람은 메이콤 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당한 죄수들이었지요. 아빠는 2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목숨을 건지도록 한 주 정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이컴 군에서 멍청이로 소문난 해버포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는 없지만 암말 한 마리를 잘못 붙잡아둔 것이 발단이 되어 메이콤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무모하게 목격자 3사람 앞에서 살해하고는 죽어도 싼 그 개자식을 죽인 건 그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일이라고 우겨댔던 겁니다. 그들은 한사코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형사 사건을 맡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메이컴에 돌아온 뒤 처음 5년 동안은 아빠는 무엇보다도 근검절약을 생활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번 돈은 동생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아빠보다 10살 아래인 존 헤일 핀치는 목화 재배가 신통치 않던 시절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잭 삼촌을 개업시킨 뒤부터 아빠는 변호사 일로 어느 정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메이컴을 좋아했습니다. 메이컴에서 태어나 메이컴에서 자란 아빠는 이곳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아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먼 핀치의 사업 덕분에 아빠는 혈연으로나 결혼으로나 읍내의 거의 모든 집안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메이컴은 오래된 읍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읍내는 무기력하고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길거리는 온통 붉은 진흙탕으로 바뀌었고 인도에는 잡초들이 자라났으며 법원 건물은 광장 앞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날씨가 더 무더웠습니다. 검은 개는 무더운 여름 한철을 힘겹게 견뎌야 했고 후버 마차에 묶여있는 비쩍 마른 노새들은 무더운 광장의 떡갈나무 그늘 아래에서 꼬리를 휘둘러 파리떼를 쫓아냈습니다. 사내들의 빳빳한 셔츠깃은 오전 9시가 되면 이미 축 처져 버렸지요. 여자들은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낮잠을 잔 뒤 또 한 번 목욕을 했고 저녁 무렵에는 땀내와 향내 나는 텔컴 가루를 입힌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녹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시절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돌아다녔습니다. 한가롭게 광장을 가로질러 걷기도 하고 광장 주변의 가게에 들락거리기도 하면서 매사에 느긋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었지만 왠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도 사야 할 물건도 그것을 살 돈도 메이컴 군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마땅한 구경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서두를 만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그때가 막연하게나마 낙관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렵 메이컴 군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